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하기. 기호학파라는 게 있죠. 기호학파.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그것의 대중버전이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 뭐 이런 쯤 되겠는데요. 미셸 푸코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기호학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장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TV에 자주 나오시는 그 이름은 까먹었다. 누구죠? 하여튼 김정 누구 있잖아요. 운인가 하는 그분도 계시고요. 또 소설가 서혜성 씨도 여러 가지 문제 소장 있지 않을까 싶고, 시인 김갑수 씨도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에 빠지지 않습니다. 트위터에서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라고 한다면은 무르쿠투쿠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뚝심송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하는데요. 네네. 맨날 트위터 얘기만 하니까 좀 식상하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라는 걸 얘기를 했죠. 심지어 그 SNS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도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별로 이렇게 두드러진 활약을 하진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네. 하지만 트위터 한 개로 따지면은 대단한, 그 트위터 한 개로만 보면은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요즘에는 사용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줄인 게 그래요? 네, 줄인 게 그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물뚝심송님에게 있어서 주절거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원동력이죠, 일종의. 원동력. 예, 그러니까 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 세상에 관심을 잃게 되고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항상 뭐 후배들이나 누구한테 얘기해 줄 때도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그 어떤 원동력이 된다. 살아가는 힘이 된다. 모든 일을 궁금해하고 따져보고 그 궁금해할 때마다 그냥 궁금하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네. 한 번씩 그 문제를 찾아봐라. 조사를 해봐라. 그런 분들이 활력 있는 삶을 사시고요. 또 오래 사십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지금 80이 훌쩍 넘은 연세에서도 그렇죠. 저희 집에서 가장 호기심이 왕성하세요. 근데 그게 위험하기도 해요. 어떻게요? 어떤 선을 조금만 넘으면 이제 오지랖이 되는 거죠. 와, 오지랖이죠. 예. 그 자기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문제까지 자꾸 나서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궁금해하기만 하고서 예. 실천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입을 좀 무겁게 가져가야 되는데 네. 호기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입을 무겁게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잔소리로 끝나면 다행이고요. 네. 그 부당한 개입,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개입을 자꾸 하게 될 경우 뭐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불필요한 소모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저 자신도 굉장히 그런 걸 좀 경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개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경남 거창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예, 계실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네. 이게 참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네. 뭐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 자신도 좀 힘들었던 게 지금 벌써 몇 회째 계속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가치 중에 다룰 수 있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네.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그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의 우주가 소멸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생명을 수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정당성도 없이 그냥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네. 예. 이 전쟁에 대해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물론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바로 윗세대는 전쟁을 다 직접 체험을 하셨죠. 네네. 그런 분들의 입장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은
전쟁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라도 어떤 명분으로라도 전쟁은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한 사람이 아파하는 것 주위에서 그렇죠. 이것만으로도 뭐 가슴이 미어지고 그럼요.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는데 전쟁에서는 그런 건커녕 그 사람의 수많은 목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이 너무도 어이없이 목숨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막 버려지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진짜 하찮게 여겨지는 네. 그런 상황이 오는데 사실 저는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뭐 천국이나 천당, 뭐 지옥 이런 것의 존재를 믿질 않지만 네. 만약에 지옥이 존재한다면 현실에 존재한다면 그게 네. 바로 전쟁이다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 더욱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네. 전쟁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의 구분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알 수 없어요. 피하 구분도 애매해집니다. 네.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도 잘 모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50년 6월 25일 날 벌어졌던 한국전쟁 같은 경우는 네. 같은 민족끼리 그 내전의 성격이 강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네. 생김새가 똑같잖아요. 쓰는 그렇죠. 말도 똑같고 네. 사투리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외국 군대 입장에서는 더 황당했을 겁니다. 더 황당했죠. 뭐 적군이나 아군이나 다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5인 사격, 그럼요. 5인 폭격 이런 게 네. 비일비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아주 슬픈 역사였던 거죠. 네. 거기서 더 괴로운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라도 전쟁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이 국가와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그 정부의 책임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한국 전쟁에서는 대한민국의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완수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예. 방기하거나 심지어 조장한 것까지도 오히려 네. 예, 그러니까 자기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약할 정도로 네네. 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을 앞장서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벌써 이제 이 얘기가 세 번째 얘기가 되는데 첫 번째 얘기는 보도연맹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는 명목하에 네. 일제 때부터 내려온 구태의연한 네. 사상 통제 집단을 만들었다가 네. 전쟁이 발발하자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자백에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두 번째 다뤘던 국민방위군 사건은 적군도 아니고 심지어 일반인도 아니고 네. 자국의 군대를 양성하겠다고 뽑은 인력들을 그 예산을 다 횡령하면서 네.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고 병 걸리게 해서 죽이고 네. 이렇게 무자백에 죽여서 10만 단위의 생명이 사라져버린 예. 이런 끔찍한 사건이었고요. 네. 이 세 번째 오늘 다룰 사건은 그냥 민간인 그 정부가 그 보호해야 할 대상인 민간인들 네. 그 민간인들을 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네. 일부러 일부러 알면서도. 적이 아닌 걸 알면서 예. 적으로 포장을 해서 집단으로 학살합니다. 예. 그런 일이 그 정부와 국군의 지휘계통상의 명령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명령에 의해서. 예, 공식 명령에 의해서. 네. 그러니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를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분명히 잘못된 권력하고 관계가 있다. 잘못된 권력과 예. 관계있다. 남한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그 어떤 정당성이 있고 그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이념에 동의를 하고 있고 네. 권력의 운영에 합의를 하고 있었다면은 네. 최소한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었지 않겠는가. 네. 근데 무리하게 어떤 한 개인의 권력 요구에 의해서 네. 무리하게 권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분단되고 분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하고 그 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뒷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뒷감당을 못할 뿐더러 각자 그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의 의지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면은 네. 그 밑에 그 권력의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수많은 작은 권력자들 역시도 네. 정당한 권력 행사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독재적인 권력, 독재 권력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독재의 권력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 주는 해악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새끼치고 그러면서 하부 구조로 가서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것들 권력을 오염시킨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들을 함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런 일들이 마구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게 역시 그 해방 이후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그 독재의 유산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좀 약간 그 방향이 좀 틀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거창 양민 학살 사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양민이란 표현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많이 바꿔 부릅니다. 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거창이라는 제목도 틀린 거예요.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거창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실 절반에 가까운 학살은 거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거창 사건이라고 불러야 하겠는가 하는 의문점도 있긴 한데 네. 워낙 사회적으로 이제 그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제목은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런 그 민간인 학살 사건이 벌어진 그 원인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대략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하나는 그 복수심입니다. 복수심. 개인적인 복수심이요? 예, 개인적인 네. 복수심이 관여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면서 사실 남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다 이 전쟁을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발생한 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 군인들 중에 일부는 또는 군인이 되기 전에도 자기 가족이 전쟁 때문에 죽었고. 네. 거기서 이제 그 복수심에 불타는 상태에서 군대에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놈의 빨갱이들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말겠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놈의 미제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우리 있고요. 가족들이 예. 죽었다. 북한의 인민군은 또 동일한 이유로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이 한반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전쟁을 일으켰는데 네. 저 미제가 반대해가지고 그랬다. 네, 또 네, 거기 네. 복수심에 불타고 네. 서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데 그 복수심이라는 이유 하나를 놔두고 또 부채질을 할 수 있는 게 네. 실적입니다. 역시 또 항상 실적이 문제가 되는데 실적. 예. 예. 군대에서 군인이 올릴 수 있는 실적이라고 하면 보통 전공이라고 하죠. 전공을 네. 세웠다. 네. 공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전공 중에 가장 최고는 적을 많이 죽인 겁니다. 네. 전투에서 적을 많이 사살하면은 그게 바로 전공이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전통을 살펴보면은 이 정규군, 네. 북한 인민군과 남한의 국군 사이의 정규군 간의 전투보다도 그 게릴라전이 많이 벌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한 내 소위 말하는 무장 공비.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빨치산이라고도 빨치산? 하고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이 그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비를 소탕하는 것을 굉장히 높은 공적으로 전공으로 쳐줬다 이거죠. 네. 그러면 모든 군대 지휘관들은 이런 전공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무장이 많거나 예. 쪽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후방에서 그렇죠. 예. 특히 산간 지역에서. 산간 산간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공비, 게릴라 또는 빨치산들은 민간인과 구분이 힘들어요. 네. 그냥 평복을 입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갑자기 어디 숨겨왔던 총을 꺼내서 막 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 공비를 소탕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쓴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비가 아닌 공비 또는 이제 공비보다 약한 개념도 있습니다. 통비분자라고 공비를 돕는 민간인들. 네. 이런 사람들을 적발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민간인들을 통비분자 혹은 공비로 몰아서 사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동기는 충분히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베트남 전쟁 때도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됐었죠. 아주 유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멀쩡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렇죠. 베트콩이다. 양민들을 다 잡아놓은 다음에 네. 다 베트콩이다 그러고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만 많은 경우 문제가 안 됐었죠. 오히려 포상이 주어졌죠. 네, 특히 우리나라 월남 파병 용사들은 바로 그 개인적인 복수심까지 더해져갖고. 더해졌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눈이 뒤집힙니다. 평소에 순하던 사람들이. 예. 그래서 마을로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무고한 사람을 막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애써서 부정하려고 그러고 그런 데서 얘기를 꺼내면 빨갱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한 그 개인의 힘이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개인이 어떤 그 감정적 압박이라든가 그런 끔찍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네. 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인정한다면은 소상히 밝히고 처벌하고 피해자한테 네네. 보상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재발을 막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네. 그 자체를 모두 덮어버리려고 노력하고 네. 처벌을 피하려고 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탄압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는 이걸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언제든지 이런 잘못을 다시 저지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자, 전쟁통에 한국 전쟁. 예. 우리 어렸을 땐 6.25 사변이라고 했죠. 사변이라고 했죠. 사변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를 너무 작게 얘기한 것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이었는데 보통 이제 영어로는 코리안 워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리안 워라는 표현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그렇죠. 표현입니다. 한국 전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국민방위군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보도혁명 사건도 있었는데 그 두 가지는 저희가 다뤘고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았던 하지만 사태 심각성은 훨씬 더하다고 이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거죠. 예. 노글리에서는 미군이 우리 민간인을 죽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경에서도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외에도 학살 사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창 사건은 좀 더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네. 가장 먼저 문제가 알려지기도 했고, 사실 또 이게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정부 차원의 조사도 있었고 재판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잘 안 됐지만, 뭐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서 이제부터 그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시그널을 바꿨어요, 우리 임대용 PD가. 다양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군요. 네, 뭐 전에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괜찮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얘기.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의 가장 중심되는 정리는 1951년 2월 8일 이때 그 국민방위군 사건하고 거의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때 국민방위군 사건 얘기할 때도 갑자기 전국에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 알려짐으로써 더 압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거의 같은 때입니다. 1951년 초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보병 제11사단 지금 혹시 11사단에 근무하거나 했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보병 제11사단이 주역입니다. 그때 11사단의 사단장은 최덕신 사단장이었고요. 최덕신. 보병 제11사단에서 명령서가 하나 나가게 되는데 그 보 11사 장명 5호 그러니까 보병 제11사단에서 내리는 작전 명령 제5호라는 뜻이죠. 그 명령이 하달됩니다. 그 명령을 받은 부대는 구연대 3대대죠. 구연대에 속한 11사 구연대에 속한 3대대가 이 명령을 받고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규모는 그러니까 최초로 알려진 바로는 719명이 희생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거창 지역에서만 그렇습니다. 거창 지역에서만 719명. 이 사건이 당시에 이제 그 이승만 정부 시절에 국회에 알려지게 되자 그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장관이 다시 사임을 하게 되고 김종원, 오익경, 한동석, 이종배 등 사건 주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사건의 얼개입니다. 알려진 얼개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막은 많이 다르죠. 이런 정도 규모가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을 현장에서 겪었던 분이 계시는데 중에 한 명이 당시 아주 아이였던 거죠. 강희근 경상대 교수, 그 국문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강희근 교수의 그 책. 이 11사단의 최덕신 사단장은 그 견벽 청야 전술을 구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술이죠. 굉장히 유명한 전술이죠. 이 견벽 청야 전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아주 고전적으로, 그러니까 심지어 그 수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왔을 때도 이 전술이 사용됐습니다. 고구려에 의해서. 왜냐하면 수나라의 대군을 막기가 힘드니까 싸우기 좋은 위치까지 후퇴할 것을 각오하고 수나라 군대가 들어오는 길가에 있는 마을들을 사람들을 다 소개시키고, 그러니까 다 후퇴시키고 사거리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럼 수나라 군대는 자원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곡식도 없고 쉴 수 있는 집도 없고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보급로가 점점 길어지고. 네. 그러면서 후퇴를 했다가 수나라 군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든 상태에서 역습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네. 이것도 견벽 청야 전술이죠. 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뭐 청야 벌판을 아주 청소한다 이런 뜻이죠. 네. 예. 또 유명하게는 그 임진왜란때에도 이런 전술이 곳곳에서 사용된 적이 그래서 있습니다. 왜군들이 예. 많이 굶어 죽었대요. 예, 외군들이 뭐 실제로. 먹을 게 없게 만들었고. 예. 그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갔을 때. 또 그리고 아이고. 나중에 그 히틀러가 쳐들어갔을 때도. 이 히틀러가 정말 잘못했던 게 예. 프랑스 나폴레옹의 그 오류를 예. 고스란히 반복하잖아요. 똑같이 반복합니다. 예. 그 나폴레옹이 쳐들어갔을 때는 러시아였고. 네. 히틀러가 쳐들어갔을 때는 소련이었는데. 소련이었죠. 네. 둘이 똑같은 전술을 구사하면서 모스크바에다 불을 질러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둘 다 싹 후퇴해버립니다. 굶어 죽고 얼어 네. 죽고 말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네. 뭐 이런 식의 아주 유명한 전술인데. 근데 이게 제대로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전술이지만 네. 상당히 비극적인 면모를 가진 전술이죠. 일단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자국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자기네 주민들을 잘 소개시키고 뭐 어디로 다 대피시킨 다음에 안전하게 네. 하고 불태우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네. 반대로 그 만주에서 일본군과 독립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견벽청야 전술은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렇죠. 독립군. 예.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이 아주 소수의 병력으로 네. 대규모 일본군을 상대로 맞서 싸워 기록적인 전 세계 전사에 길이 남을 만한 대성과를 올립니다. 그렇죠. 며칠간에 걸친 전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극도로 분노를 했고 네. 이 원인이 무엇이냐, 저 독립군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라고 네. 얘기했을 때 그 독립군의 기동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산속에서 뭐 네. 사냥꾼 출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보급을 끊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주의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 마을을 다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 경우에는 그 한인촌, 한인 마을의 공식 지배하는 국가가 일본이 네.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예. 그 한인촌은 일본의 지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일본에 의해서 소개되는 과정은 참혹했죠. 그러니까 소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인명을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죽인 거예요. 예, 싹 죽여버리는 거죠. 학살 다 예. 학살해버리고 젊거나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네. 뭐 부여자들은 뭐 강간하고, 당연히 하고요. 예,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네, 이런 네. 식으로 그 보급을 끊기 위해서 대규모 학살이 벌어지는 거죠. 네네. 이 견벽청야는 잘못 구사된다면 이렇게 학살의 면모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의 빛나는 승리 뒤에는 이런 정말 가슴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된 재미있는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네. 이때 일본이 만주에서 견벽청야 작전을 너무 광범위하게 펼치는 바람에 네. 엄청난 숫자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네. 또 그때 일본군이 마을 사람을 다 죽인다는 소문이 돌면서 네. 젊은 남자들은 피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죽을 그렇죠. 바보는 없죠. 네네. 여기서 몸을 피한 그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마오쩌둥의 팔로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북한의 인민군. 예. 네. 굉장히 이 사람들이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 역사에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은 많죠. 부분이죠. 예.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좀 재미있는 얘기를 더 해드릴 수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예. 이 사람들이 만주 땅에서 중국 땅에서 풍반 실전 경험을 겪고 굉장한 실전 그리고 경험이 있었던 북한군에 거죠.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인민군이 초기부터 아주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싸움 기술도 대단했고 응징력도 좋았고 그럼요. 사기도 높았습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네요. 아, 네, 예, 네, 네. 예. 저 제가 진행자군요. 네, 네, 네. 예. 만주 일본군의 이 청야작전 이런 전술을 사실상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군대가 거의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렇죠. 일제의 잔재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그런 두 가지 면이 있죠. 실제로 일본군 출신들이 우리나라 국군에 대거 포진을 합니다. 네. 인적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요. 거기서 네. 보고 배운 걸 그대로 써먹는 거죠. 또 하나는 전쟁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릴라, 빨치산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네. 그 작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11사의 사단장은 최덕신 사단장은 이 청야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고 네.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예. 그리고 명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최덕신 선안장이 자기는 학살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주민들을 소개하라는 뜻이었지. 정리하고 소개하라는 예, 것이었지. 주민을 죽이라고 명령한 적은 없다. 네. 라면서 처벌을 면합니다. 아이고. 예. 근데 실제로 죽인 사람들은 역시 대대장이었으니까. 그렇죠. 뭐 자기는 부하한테 책임을 돌리고 자기 책임을 면하는. 대대장이면은 군 체계에서 자기 밑도 아니고 자기 밑에 밑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죠. 보이지도 않죠. 예. 네. 일단 그 사단에서 그런 명령이 떨어졌고, 네. 그 51년 2월 8일 새벽에 그 명령을 직접 수행한 부대 11사 구연대인데, 구연대 연대장은 오익경 중령이었고, 네. 그 연대장 밑에 있는 3대대, 네. 대대장 한동석 대위가 이끄는 3대대가 실제로 이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위는 중대장인데. 중대장이죠. 당시에 이제 전시였으니까. 전시였고 예.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장교 인력이 부족하니까 계급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에요. 굉장히 젊죠. 20대. 예. 그리고 오익경 중령도 원래 연대도 지금 편제로는 연대장은 대령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령이 연대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날 2월 8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2월 7일이라고 여긴 돼 있습니다만. 그거 제가 오타나 그렇군요. 8일부터. 2월 8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가현, 방곡, 점촌, 서주리 등에서 학살이 자행되는데 네. 이 가현, 방곡, 점촌, 서주리가 거창이 아니에요. 아하. 산청군 금서면과 함양군 유림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산청군과 함양군과 거창군은 이렇게 다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지리산의 자락에 북쪽 기슭이죠. 예. 거기 완전히 산악 지역이고 거기 뭐 근처에도 뭐 가막산이나 뭐 무슨 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진짜 대표적인 산골 마을들이라는 뜻이죠. 네. 가현, 방곡, 점촌 등에서 3대대에 속한 중대가 각 중대별로 작전을 핍니다. 한 중대가 한 마을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편제상 일개 중대, 완편된 중대로 간다면은 160명 내외가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엔 전시니까 이제 얼만큼 편제가 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각 중대별로 한 마을씩 맡아서 그 청해 작전을 실시하러 들어간 거죠.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마을에 가자마자 일단 병사들이 집에다 막 불을 지릅니다. 그럼 주민들이 막 놀라서 뛰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마침 설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군요. 많이 모여 있고 또 먹을 것도 약간 있고.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인 거죠. 좀 엊그저께 설 차례 지내고 뭐 먹기도 많이 먹었을 거고. 그리고 마음 놓고 쉬고 있는데 아침부터 막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집에다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서 뭐냐고 우왕좌왕하면은 그 사람들을 다 총으로 위협해서 끌고 가서 그 인근 산골짜기 가서 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 각 집에서 기르던 소와 돼지 이런 것들은 다 끌고 갑니다. 그 약탈이죠, 일종의. 약탈이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가현 마을에서 123명, 방곡 마을에서는 210명, 점촌 마을에서는 62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날만? 그날 당일날이죠. 이날 아침에만? 그 다음에 이렇게 가현, 방곡, 점촌 등을 다 잔인한 청소를 하고 나서 학살의 방식을 약간 또 싹 바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산청군 금서면에 있는 다른 마을 자해리의 상촌, 하촌, 화계리의 화계, 화산, 주상 또 함양군 유림면의 손곡리의 손곡, 지곡 등 총 7개 마을에서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함양군 유림면 서주리 동천강이라고 이제 강이 있는데 그 동천강변에 다 집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젊은 남자를 막 몇 명 뽑아서 삽을 주고 땅을 팔아. 그래서 교실 크기만한 구덩이를 2개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그 주민들을 모두 약 30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300여 명? 300여 명을 뭐 반씩 갈라서 양쪽 구덩이에 다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수류탄을 까서 넣고 기관총을 난사하고 심지어 박격포까지 조준사격을 하고 일방적인 학살을 벌인 거죠. 그러고서는 다 몰살시켰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또 생존자가 한두 명씩 나오고 막 그럽니다.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교실 넓이만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빽빽하게 사람을 세운다고 했을 때 딱 세울 만한 크기군요. 그렇죠. 딱 숫자가 대충 맞습니다. 곱하기 2 하면 310명 정도 세우면은 그 2개의 구덩이에 빡빡하게 채워놓고 그냥 유혈이 낭자는 상황이 발생했겠죠. 수류탄을 넣고 기관총을 쏘고 박격포까지. 여기서 총 310명이 희생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아직 거창으로는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드러난 것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400명이 넘습니다. 다 합쳐서 705명. 그래, 705명 정도가 거창이 산청과 함양 지역에서 학살당했다. 오전에 400여 명, 예. 지금 또 310명에서 700명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초반에, 그러니까 8일날 오전부터 낮까지의 수행된 그 작전에 의해서 학살된 인명은 이승만 정부에서는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도 안 됐었고요. 나중에 확인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청과 함양 지역에서 거의 한 700여 명이 학살된 이 사건은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데에도 끼지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동일한 부대가 동일한 날짜에 이어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게 됐는데, 네. 이 이후에 벌어진, 거창 지역으로 넘어가서 벌어진 사건만 기록이 되고 밝혀졌던 겁니다. 네. 일단 2월 8일 하루를 그렇게 약 700여 명을 학살한 3대대는, 네. 11사 9연대 3대대는, 일단 함양군 생초면에 있는 생초국민학교에 가서 거기서 수경을 합니다. 학교 네. 운동장에서 텐트 치고 자는 거죠. 네네. 그리고 9일 아침에 거창으로 향해 행군을 했는데 거창까지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네. 9일 하루 종일 걸어서 밤중에는 산속에서 그냥 수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일 아침에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의 청연부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월 8일 2박 3일 동안에 네. 행군과 수경을 반복해서 네, 그러니까 2월 8일 날 대규모 학살을 감행을 하고 네. 하룻밤 자고 네. 다음 날 하루 종일 걸어서 거창 지역으로 옮겨가고 네. 거기서 또 청연부락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당시 일찌감치부터 좀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요. 청연부락에서 70여 명의 주민이 학살되고, 네. 그다음에 와룡리, 대현리 주민들을 탄량 골짜기라는 곳으로 끌어내서 100여 명을 또 학살하고, 네. 그 일대 주민들 한 500명을 면소재지에 있던 신원국민학교에 수용을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근처에 있던 박산 골짜기라는 곳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또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 지역에서 이틀에 걸쳐가지고 모두 719명이 학살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지역을 다 합치면 산청 함양 지역과 거창 지역을 다 합치면 1,400여 명. 1,424명입니다. 예. 그 정도 숫자가 학살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박산골 현장에서 이제 집단으로 학살될 때 그 중에서 총 3명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분들 성함이 신현덕 씨, 문홍준 씨, 정나달 씨 3분인데 네네. 이 중에 신현덕 씨가 나중까지 살아남아서 최근에 들어서 조사하는 과정에 증언도 해주고 네.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전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네. 뭐 워낙 살벌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을들은 군대에서는 공비 지역이라고 간주를 해서 출입을 통제해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네네. 유족들은 입번끝도 못하고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고 한 유족이 이제 울분에 찼겠죠. 도대체 네.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부산까지 쫓아갑니다. 유족 중에 한 분이. 네. 그리고 그 부산까지 가서 거창의 지역구를 갖고 있던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전시라고 해도. 그렇죠. 예. 당시에 신중목 의원이라는 거창 지역구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민세수도 부산에. 예. 네. 그 신중목 씨한테 이 내용을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 그 신 의원은 그 얘기를 듣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 그 자리에서 바로 거창으로 쫓아가는 거죠. 네. 거창으로 가서 거창 경찰서에 있는 사찰 주임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군대가 이런 짓을 했다는데 실제 사실이냐. 경찰서 사찰 주임은 그 신중목 의원한테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네. 일이 있었다고 한다. 자신이 파악한 바를 다 설명을 순순히 한 거죠. 예. 이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게 벌써 2월 하순경인데 네. 사건 발생하고 한 달쯤 지나서야 신중목 의원이 이 사실을 확인을 했고 거기서 또 한 달쯤 더 지나서 3월 29일에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본회의장에서 신중목 의원이 이 내용을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이 신중목 의원을 그러니까 사상의 혐의를 씌워가지고 네. 경찰에서는 체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당시 이제 신익희 국회 부의장 신익희라는 정치는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죠. 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당시에 부의장을 하셨군요. 부의장이었죠. 네네. 예. 신익희 부의장이 감싸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신익희 부의장이 몰래 신중목 의원을 빼돌리고 숨겨놨다가 와서 증언할 수 있게 하고 다시 또 도망갈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모든 조치를 다 해준 겁니다. 참, 이것 국회의원이 면책 특권을 갖고 그때는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전쟁통인데 그냥 국회의원 막 헌병이 버스에 태워가 납치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사람 죽였다는 것을 밝히려고 예. 하는데 이것을 빨갱이로 몰아갖고. 여기서 국회에서 이 사건을
또 조사할 이제 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발빠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예. 특위가 구성되고 4월 6일 날 조사단이 현지로 파견됩니다. 거창 지역에 가봐라. 네. 어떤 일이 있나. 그리고 이때도 그 신중목 의원도 산청 함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거예요. 예. 거창만 얘기만 예, 들은 예. 거죠. 왜냐 거창 사람들이 와서 거창 지역구한테 자기 동네 얘기만 한 거죠. 네. 그 거창 지역에 조사하러 가는데 당시 이제 그 계엄하였으니까 계엄 민사부장을 하던 김종원이라는 자가 네. 국회 조사단이 지나가는 그 신원면 길목에다가 예. 국군 일개 소대를 공비로 변장을 시켜서 매복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오니까 차마 죽이지 못하고 네. 사격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고 공비가 출몰을 한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죽일 수밖에 없었다. 당신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거죠. 네네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예. 그래서 의원들이 결국 거창 현지에 못 갔어요. 진입을 못했다. 진입을 못했죠. 뭐 총알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네. 그리고 그러면서 돌아왔지만 이 사건 전체가 그 신중목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네. 뉴욕타임스에 보도가 돼버립니다. 아, 네. 당시에. 예, 예. 이 정도로 외신에 보도가 되면 또 권력은 엎드리죠. 더군다나 미국인데. 예. 그리고 또 이승만은 미국이라면 또 꼼짝 못하는 사람이고. 네. 예. 그 결국 이 사건을 덮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 여론에 밀려서 7월 27일이 되어서야 결국 겨우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더 설명드리겠지만 실형 선고를 하긴 해요. 네. 실형 선고를 하긴 하는데 실형 선고를 받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 사면이 돼버립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군요. 이게 예. 메커니즘이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정권은 이 문제를 처음엔 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덮으려고 노력을 하다 안 돼서 이 사건이 커지면은 그때부터는 회유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재판을 열어서 뭐 약한 형벌을 주고 꼬리 자르기를 하죠. 꼬리 자르기 또 시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도 또 역시 조사 같은 거를 충실히 하지 않고 네. 후다닥 해가지고 판결자를 내려버리고 네. 이 사건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걸 막고 싶은 거죠. 그렇죠. 지금 전시 상황인데 예.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안 되지 않느냐. 예, 자꾸 딴 얘기하고. 빨갱이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방어 논리가 항상 똑같아요. 네. 그 항상 똑같은 방어 논리를 우리는 잘 해결을 못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지리산 자락에 예. 북쪽에서 사흘 동안 일어났었던 1,400여 명이 넘는 그런 무고한 사람들, 민간인들. 그렇죠. 일단 학살극.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어지간히 좀 알려졌으니까. 네. 일단 이름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산청 함양에서 학살당하신 분들을 우리는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합쳐서 뭐 산청 함양 거창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네. 그 어느 특정한 지역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을 바꾸든가. 네.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그 학살이 분명히 벌어졌다는 것을 찾아냈는데 네. 그 유가족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겠네요. 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는. 예를 들면 예.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예. 외따하게 떨어져 있는 집이 몇 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데려가기 좀 그렇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 그 자리에서 대강 모아갖고 그냥 다 죽이고 나면은 증언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이때 이제 그 경북 이 지역에서는 네. 외지에서 트럭이나 버스로 막 사람을 몇백 명을 싣고 와서 네. 구덩이 파놓고 다 죽이고 덮어버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네.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네, 네. 모든 사람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의 유골을 발굴을 해보면 유골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연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른 지역에서는 실종자로 처리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겠죠. 이제 대부분 이제 증언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죽기 전에 들리는 얘기로는 어디선가 피난민들을 모아가지고 안전한 네.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네. 이주시켜주겠다라는 명목으로 데리고 와서 죽인 걸로 보인다. 네. 그리고 뭐 거기서 단서가 되는 건 그런 것뿐입니다.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에 그 중학교 교복에 달려있는 교표. 어느 학교 출신이다. 네네네. 이 단추가 몇 개가 발견되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을 시점으로 해서 그 할 얘기는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전혀 밝히지도 않았어요. 네. 단서도 살 수 없고 참여정부 때 이제 그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제보를 받아보면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도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네. 눈이 의심되는 그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을 저희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거를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하실 때 어쩌다가 그런 일이 한 번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구나. 완전히 구조적으로는 그냥 아주 흔하게 발생한 그런 사건들이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기다 더 하나 끔찍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거창에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도 제대로 처벌도 못했다고까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 거창에 살던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논의까지 되고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니까 더욱 분노했을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승만 시절에 꼼짝도 못하고 넋눌려 있다가 네. 4.19가 벌어지면서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되자 쫓겨나게 되자 예. 이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렇죠. 진상조사 해야죠. 다시 이제 조사하고 막 이런 거 네. 또 당연히 가야 되고 어느 정도로 분노를 했냐면은 당시에 이 사람들을 학살할 때 네. 그 박촌 골짜기에서 박산 골짜기에서 모아서 다 죽였다 할 때 네. 거기서 이 군인들이 사람들한테 한마디씩 물어봅니다. 예. 가족이나 친구 중에 공무원이나 군인이 있느냐. 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빼거든요. 예. 근데 그럼 사람들 당연히 다 있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있다고 그래 살려주는데. 근데 거기서 면장이 당신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는 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 안다. 아니야. 저 친척 사람, 아니야. 그럼 없어 친척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군인들하고 결탁을 해서. 예. 그랬던 면장을 찾아가서 잡아다가 예. 산채로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원한이 60년대에 들어와서 얼마나 그 사람들의 원한이 깊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겠는가. 네. 라는 거죠. 참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비극은 항상 비극을 또 낳게 돼 있는 네.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화형을 시켜버렸다고 해서 비난할 수만도 없지만 네. 정당한 행동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법치국가에서. 근데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과정에서 그 눌린 그 감정의 크기, 네. 어떤 그 슬픔과 억울함의 그 크기라는 것은 지금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그런 규모였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군요. 뭐 그런 얘기를 더 포함해서 그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자세하게 지속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뚝심송님과 함께하는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함께 했습니다.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